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견적서. 사실 이거를 받아야 뭐 그 다음 일로 넘어가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견적서가, 어쩔 때 보면,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걸 신뢰를 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보면, 이거를 산출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너무 성의 없이 하는 애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하드웨어 같은 거는 되게 뭐 심플하잖아요. 서버 그리고 테이프 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항목별로 해가 탁탁탁탁탁 그냥 뭐 정리해놓고 뭐 델이나 HP 같은 데서는 뭐 그런 견적 뽑는 시스템 자체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뭐 네네네. 봤는데 전혀 뭐 어렵지도 않고 나름대로의 좀 믿음도 좀 가는데 좀 애매한 업체에서 봤을 때 보면 견적을 진짜 개판으로 줄 때가 많이 있어, 진짜. 야,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줄 때가 있는데, 좀 제대로 된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일단 제 입장에서 뭔가 제대로 된 견적서라는 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조금 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첫 네. 번째는, 어, 결제를 받기 수월한 견적서가 제대로 된 견적서예요. 그러니까 결제를 받기 수월한 견적서라는 건 뭐냐? 이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다. 뭐 예를 들면 뭐 시스템 개발하고 설치하고 뭐 하는데 뭐 맨먼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네. 분석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고 뭐 네. 이런 식인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들어가 있는 견적서가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금액의 합리성. 근데 이 금액의 합리성은 사실 업체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거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그 첫 번째 말한 부분이 좀 합리적이고 이해가 간다고 하면 두 번째 그 금액의 합리성이 나름대로 절충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조금 충족할 수 있는 견적서를 저는 제대로 된 견적서라고 좀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영업을 했었을 때 고객들한테 견적을 줄 때 말씀하신 내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주다 보니까 뭔가 이제 고객한테 선택을 받는 견적서가 어떤 견적서이냐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됐든 내 마진 적고 고객 입장에서 되게 싼 저렴한 뭐 소위 DC가 많이 된 그런 견적서가 제일 뭐 선택률이 높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고객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견적서인 것 같아요. 싼 게 제일 좋은 거다. 네. 근데 이제 왜냐면 견적이 나가는 단계라는 거는 이 어느 정도 이 솔루션을 도입할 의사 결정이 뭐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견적을 바라보는 그쵸. 거잖아요. 물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비교 견적을 원할 때도 있긴 있었어. 뭐 이제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거는 견적서를 이제 요청하거나 견적서를 받기 전까지 어떠한 얘기가 오갔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오프라인 방문도 한 2번 이상 하고 그쵸, 와갖고 그쵸. 뭐 예를 들어 뭐 BMT까지도 하고 이랬으면 그 전달받는 그런 견적은 이게 어느 정도는 좀 픽스된 금액으로 견적이 올 거니까 뭐 그 견적에 대해서는 어떤 견적서의 형태는 크게 뭐 문제 삼을 건 없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가격이잖아요. 그러네. 내가 생각하는 예산 범위에서 얼마만큼 벗어나느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어떤 영업 보호가 걸려 있어서 네. 뭐 동일한 금액보다 좀 더 이제 저렴한 견적은 보내주기 힘든 경우 그런 맞아. 경우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았어요. 그 예. 다음에 또 다른 업체한테 견적을 받으려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예. 그 업체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건은 지금 고객사 이름으로 영업보호가 걸려 있어갖고 저희가 견적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게 죄송하지만 벤더의 정책상 저희가 견적을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견적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예.
두 번째부터 받아보는 견적은 첫 번째 견적보다 무조건 비싸게 와요. 맞아요. 그렇게 왔었어, 저도. 네, 네.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영업 보고 걸려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1차 견적보다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이런 게 팁이. 이런 것 때문에 듣는 거야. 어떤 네. 거예요, 어떤 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리셀러한테 컨택을 하지 말고 리셀러가 아닌 그 리셀러 위에 있는 총판 아니면 그 총판 위에 있는 벤더에 연락해서 내가 견적을 받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뭐 총판이나 아니면 그 벤더에 컨택 포인트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없죠. 당연히 없을 거니까 네. 벤더보다는 뭐 대부분 총판이 있거든요. 그러면 총판 아니면 벤더에 전화해서 이런 솔루션을 담당하는 영업 대표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요. 아, 그러면 총판의 연락처를 알려면, 예를 들어서 뭐, VM웨어라고 쳐요. 뭐, 네. VM웨어 코리아에 전화한 다음에, 네. 내가 좀 이거를 구매 의사가 있는데, 총판의 영업대표를 알려달라 하면 알려주는 거예요? 벤더에 전화할 때는 굳이 총판의 영업 대표를 물어볼 필요는 없고, 네.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셀러 홈페이지에 가면 네. 회사 소개 하단 정도에 보면은 자기네들의 파트너라고 명시해놓은 회사들이 보여요. 아, 파트너? 거기에 외국계 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인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예요. 네네. 이런 데가 대부분 총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총판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각 솔루션 영역별로 영업대표의 연락처가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벤더에 전화해서 요런 솔루션을 담당하는 영업대표, 그게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업종, 뭐 예를 들어 뭐 자동차, 뭐 네. 기계, 아니면 무슨 뭐 금융, 이런 업종을 담당하는 영업대표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누구인데 지금 이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견적을 받았는데 뭐 견적이 오는 게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이렇게 좀 비싸게 오더라.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1차 견적만큼 안 된다. 요런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1차 견적을 보낸 업체를 통해서 견적이 다시 와요. 더 낮은 금액으로. 이때도 그 자기 견적을 다 까발릴 수는 없겠죠? 그쵸? 네. 근데 요렇게 진행이 되면은 역으로 벤더나 총판의 영어 담당자가 그 1차 견적을 보낸 업체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내가 지금 고객한테 이런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견적을 더 낮춰서 보내라 라고 하면 열의 9은 그 업체에서 우리 마진 없어서 그거 밑으로는 못 보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총판이나 벤더의 영어 담당자는 내가 할인을 더 해줄게, 너네 마진 챙겨줄 테니까 금액 더 낮춰서 보내. 그게 아니면 그래? 그럼 나 이거 내 재량으로 다른 업체한테 넘긴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야, 그건 진짜 이거 이건 꿀팁이다. 이건 생각도 못했네. 둘 중에 하나에는 어지간하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 벤더나 총판 입장에서는 이 고객은 진짜 의지가 있어. 근데 리셀러 때문에 잘하면 놓칠 것 같아. 라는 뉘앙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어떤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꿀팁이네.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는 사실 영업대표나 뭐 이런, 사실 아까도 내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총판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제가 좀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로 예를 들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벤더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라고 보면 좋을까? 뭐, ABC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리셀러입니다. 근데 ABC 컴퍼니라는 회사가 전국에 500개가 있어요. 그러면 500개의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100개씩 받아다 이제 팔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ABC 컴퍼니라는 데에다 100개를 줬으니까 수금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ABC 컴퍼니 한 군데한테만 그 물건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줬으면 ABC 컴퍼니한테만 그 수금을 하면 되지만 500개 업체한테 줬으면 500개 업체한테 수금을 해야 돼요.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500개 업체 위에다가 좀 더 규모가 있는 재무적으로 탄탄한 회사를 3개, 4개 정도 둬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간에 유통회사를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두고, 네. 세 군데, 네 군데 세 군데 정도 회사만 수금하고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 약간, 그러면 그 세 개의 회사가 500개 회사를 나눠서 관리합니다. 이게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는데 약간 다단계 느낌인데? 다단계라기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셀러는 네. 동네 슈퍼, 그리고 네. 그 위에 GS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네. 네. 이마트 이런 데가 총판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쉽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MS는 이마트나 GS 이런 데랑만 거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마트나 GS는 그 밑에 있는 동네 슈퍼들과 또 따로 거래를 하는 거고. 이게 더 낫겠는데요. 벤더는 농심이에요. 예. 그리고 농심은 이마트에 신라면 같은 거 주잖아요. 예. 근데 이마트는 농심의 신라면뿐만 아니라 삼양라면도 갖다 이제 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마트는 총판이니까 MS 물건도 팔고 어도비 물건도 팔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그 리셀러들은 이런 이마트 같은 큰 데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자기네 동네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물건을 파는 편의점? 편의점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고. 도매소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네네네, 그렇죠. 도매소매가 제일 좋겠네요. 네. 이제 조금, 이게 사실 이렇게 들으면서도 맨날 총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대충 그냥 막연하게는 생각을 했어요. 좀 더 큰 데겠지, 약간 이런 생각인데, 네. 총판이랑 리셀러의 그런 차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고객 입장에서는 어디서 사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사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알겠네. 고객은 물건을 구매하는 곳은 무조건 리셀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리셀러를 통해서 구매하게 되고, 리셀러는 총판에서 물건을 받아서 고객한테 파는 거고, 총판은 리셀러한테 줄 물건을 벤더한테 받아서 줍니다. 알겠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네. 이게 생각보다 유통 과정이 복잡하네요. 네 단계로 보통은 돼 있어요. 벤더, 총판, 리셀러, 고객. 이 네 단계가 기본이고, 그래서 이 네 단계에서 총판도 마진을 챙겨야 되고, 리셀러도 마진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가격을 낮추는 작업은 벤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벤더의 영업대표가 본인의 재량으로 가격 DC를 예를 들어 10%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10%를 총판한테 해주면 총판은 그 10%를 다 먹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먹고 일부를 파트너한테 또 DC를 해주죠. 그럼 파트너는 그 중에서 또 일부를 먹고 또 일부를 DC 해주는 거야, 고객한테. 그래서 벤더 영업대표가 10% DC 해준다고 고객한테 10% DC가 다 가지 않아요. 그렇겠네. 네. 야, 이거는 진짜 꿀팁 중에 꿀팁이네. 이거 생각지도 못해. 이건 진짜 그 장 과장님만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진짜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업계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은 정보 공개가 많이 돼서 전산 팀에 계신 분들, 좀 짬밥 있으신 분들은 이 구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럼요. 이게 사실 또 영업 직원분들 중에 또 친한 분들 생기고 이러면 얘기 듣다 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있는 분들, 우리 또 많잖아요. 우리 또 전산쟁이 분들 보면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큰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견적 받을 때 그 업체 리셀러의 어떤 영업한테 좀 더 싸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영업이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거 미치고 파는 거라고, 지금 제가 이거 누구누구님한테 이거 드리는 견적 이대로 나가면 저 손해봅니다. 그래서 그 가격 못 맞춰드린다고. 이런 얘기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얘기 되게 자주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렇게 소위 죽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미치고 파는 거 없습니다. 그치. 진짜. 장사하는 게 그런 게 어딨어. 네. 장사하는 게 미치고 파는 건 없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상품을 팔 때
액면, 그러니까 그 앞단에서는 진짜 미치고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그런 경우 진짜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미치고 팔 수 있는 이유는 네. 뒤에서 백마진으로 총판이나 밴더한테 받는 게 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손해보는 게 없는 거네. 네. 그래서 뭐 인센티브든 리베이트든 뒤로 이렇게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손해는 안 봐요. 손해 보면서까지 파는 곳은 없어요. 그치. 그래서 그렇게 죽는 소리 하는 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뭐 싫으면 말고 너네한테 안 살 거야. 이렇게 나가버리면 되거든요. 맞아. 아니, 그러면 지금 뭐 이왕 나온 김에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다른 금액을 할인받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저 그런 거 좀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마케팅 이벤트 같은 게 있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뭐 메일도 날라올 때도 있고 뭐 네. 전화 따로 와서 지금 하면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네. 뭐 그런 것도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너무 불신지옥 같은데 네. 어쩔 때는 이것도 그냥 어차피 팔아야 되는 건데 지금 그냥 특별 할인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밀어내기 한다는 느낌인 것 같아서 이게 내가 낚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안이 올 때, 뭐 예를 들어, 뭐 이번 달부터 뭐 기존에 뭐 100만 원에 팔던 거를 30% 할인해서 70만 원에 드립니다. 라는 식의 제안이 이제 올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렇게 제안이 올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건데, 벤더에서 진짜 30% 정도의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벤더에서. 네, 진짜 벤더에서 30% 정도의 할인을 30% 정도 DC를 해서 뭔가의 특별 프로모션을 만든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는 근데 또 한국에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보통은 이게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벤더들은 아시아 퍼시픽의 어떤 지시를 받고, 아시아 퍼시픽은 뭐 미국이든 독일이든 이런 외국의 본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렇죠. 보통 리전 사무실이 따로 있죠. 네, 그래서 본사에서 어떤 뭐 돌아가는 이 기간에만 해당하는 그런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또 이렇게 선정이 돼요. 그러면 그 제품들의 이번 달에는 30% DC가 걸렸네. 그러면 그 30% DC 걸린 제품을 어찌됐든 30% DC가 됐으니까 더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평상시에 100만 원짜리 10개 팔면 1000만 원인데 이번에 30% DC가 됐으면은 10개 팔면 7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이 부족한 거니까. 그쵸. 이거를 최소 15개는 팔아야 똔똔인 거잖아요. 15개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0% DC 하고 있다라는 걸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알려야죠. 네, 그럼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벤더의 직원이 총판이나 아니면 뭐 리셀러의 마케팅 담당자를 소집해갖고, 자, 30% DC 프로그램이 나왔어.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될지 홍보 전략 만들어봐.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총판과 리셀러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 해와서 뭔가의 프로모션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렇게, 네. 그러면 그 프로모션 자체가 뭐 진정성이 있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요. 왜냐면 그런 프로모션은 그냥 딱 가격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격,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 할인 때문에 정상가로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거를 정상가로 못 팔잖아요. 그쵸. 부족한 매출을 메꾸기 위해서 프로모션 제품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아요. 그러면 혹시 시기는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식 바뀌고 그러면 네. 왜 좀 싸게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뭐 소프트웨어든 아니면 뭐 솔루션 도입이든 뭐든 간에 그 네. 시기 또 잘 맞추면은 DC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당연히 되죠. 제일 좋은 것, 일반적으로 DC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분기 말.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이고, 제일 많이 DC를 받을 수 있는 건 12월 말입니다. 12월 말. 역시 연 마감을 하기 전에 밀어내기를 하니까. 네. 근데 요게 외국계 벤더 같은 경우에는 회계 기준이 약간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면 6월 달이 회계 마감이에요. 그래서 6월 말이 12월 말보다 더 쌉니다. 요런 거 좀 진짜 좀 알아놔야 되겠네. 네. 그리고 저기 어디야? 레드햇인가? 그 오픈소스 쪽의 OS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인가 그렇고, 이게 외국계 회사들이 조금 달라요. 그런 거는 그
그 리셀러 영업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그 한국 업체들은 대부분 12월 말이겠지만 외국 업체들은 그게 12월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분기 말이 싼 이유는 예. 이게 영업 그 벤더나 그러니까 벤더의 영업들이 대부분 아마 99%는 다 자기의 영업사원의 월급은 소위 이제 그 베팅제라고 해서. 베팅제요? 네,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내 예를 들어 연봉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실적을 100% 달성하면 당연히 1,000만 원을 가져가겠죠. 근데 이 1,000만 원 중에서 이거를 뭐 6대 4라는 어떤 이렇게 베팅을 해놓고 내가 기본만 하면은 60%니까 600만 원밖에 못 가져가요. 그래서 40%를 더 해야지만 1,000만 원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이 실적을 딱 그 집계하는 시점이 대부분 분기예요, 분기.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그렇게. 네. 그래서 첫 달, 두 번째 달에 실적이 조금 모자라다 하더라도 분기의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푸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사는 것보다 3월 달에 사는 게 훨씬 좋아서 실제로 3월 달에 구매를 해야만 하는 그런 진짜 사정이 있다라면 1월부터 그 컨택을 해서 그 뭔가 좀 견적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1월부터 견적받아서 질질 끌다가 네. 3월 한 3주차 정도 돼갖고 예. 가만히 있으면은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요. 어떻게 똥줄 타니까 검토 좀 많이 하셨는데 이제 좀 결정하셔야 될 것 같다고. 안 그래도 제가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벤더 영업한테 잘 얘기해서 금액 할인 더 받았으니까 이번에 결정 좀 하시죠. 이런 식으로 알아서 제안이 옵니다. 이거 근데 저는 지금 들으면서 너무 진짜 이게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라 너무 좋은데 장 과장님 혹시 업계에서 매장 당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화 때도 말씀드렸지만 업계를 떠났습니다. 그럼 뭐 제가 편하게 물어보고 편하게 받을 걸로. 그래서 업계를 떠났기 때문에 저도 이만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요, 진짜.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빡빡한 예산에 맞춰가지고 DC 많이 받으면 이제 좋죠. 왜냐하면 위에서는 또 이제 금액 예산을 그만큼 줄였다라는 거에 대한 걸 뭐 인정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애시당초 그거에 대한 감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그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실질적인 전산 담당자들한테 오는 혹시 베네핏은 없는지. 뭐 그렇다고 무슨 돈을 받겠다 이런 건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런 세미나 같은 거 좀 사실 뭐 신기술 트렌드 세미나 같은 거 회사에다 얘기해서 돈 내고 뭐 비싼 거는 한 50만 원도 가고 그러잖아요. 3, 40만 원짜리부터 해서 그거 돈 내고 가겠다면 좋은 소리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조금 요런 거 구매할 때나 이런 걸로 약간 부록처럼 같이 껴서 받거나 뭐 이런 건 없을까요? 그런 혜택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단 구매하기 전에 받아야 돼요. 구매를 결정하고 예를 들어 계약서에 뭐 사인하고 수주하고 이러면 그 이후에는 갱신하는, 이게 예를 들어 1년마다 뭐 갱신하는 거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한 번 구매하고 끝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라면 그런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처음에 견적 받고 예를 들어 BMT 하고 POC 하고 어느 정도 그 좀 검토도 다 끝났고 최종 견적도 나갔어요. 최종 견적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겠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그 벤더나 아니면 그 리셀러 영업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네 솔루션을 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내부의 윗분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서 어떤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좀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세미나가 있더라. 보니까 이거 등록하는 비용이 한 20몇만 원 하던데 나 이것 좀 지원해 줄 수 없겠냐? 라는 식으로 요구를 해도 되고, 그리고 역으로 벤더에서도 그런 세미나 자리가 있으면 제일 우선적으로 모시는 사람은 우리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제품을 구매할 것 같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어차피 산 사람은 끝났으니까 이제는 한동안은. 산 사람은 끝났어요. 그래서 갱신 시점이 다가오면 그때 가서 다시 잘해주겠지만 한번 구매한 다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본인들도 새로운 고객 찾아다녀야죠. 바빠요. 신경 못 씁니다.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진짜 뭐 남자분들이 되게 많이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고 네. 난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뭐 열심히 하시지만, 열심히 이제 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지만, 그래도 그때만큼의 그 긴장도, 약간 노력, 이거는 비교가 사실 불허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어느 정도는 좀. 근데 진짜 그래요. 정말 그게 진짜 중요해요. 구매할 것 같은 뉘앙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풍겨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요거 진짜 중요하네요. 아니, 진짜 저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데는 막 이렇게 해외에서 하는 세미나를 보내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것까지 반하는 건 너무 좀 과하고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술 교육 같은 거는 전산쟁이의 특성상 계속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트렌드를 네. 알아야지 또 회사에서 뭐 이렇게 영향을 펼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웃긴 네네. 거는 회사에서는 그 부분을 인지하고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색하기 마련이잖아요. 당장에 오퍼레이션이 별 문제가 없으면 크게 관심을 안 갖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보니까 요런 기회를 활용해서 가는 게 아니, 회사도 어차피 사야 될 거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아울러서 전산실 쪽 직원들, IT 직원들도 교육받을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게. 그럼요. 그리고 또 나중에 구매한 이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네. 그런 큰 벤더들은 예를 들어 그러니까 고객이 아주 많지 않은 뭐 한 수십 개 정도 되는 그런 벤더들은 고객 하나하나마다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제일 중요하게 공들여서 마케팅하는 내용은 고객 사례를 집을 만드는 거거든요. 레퍼런스? 네, 레퍼런스를 잘 이렇게 만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그런 레퍼런스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벤더의 마케팅 담당자가 총판이나 리셀러의 영업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요번에 고객 사례를 만들고 싶은데 고객 사례를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추천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좀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례도 지급을 하겠다고 해요. 아, 진짜로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기회도 이제 있을 수가 있고 또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회사가 요번에 구매한 솔루션이 아직 업계에서 이렇게 많이 좀 퍼진 그런 솔루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 솔루션을 약간 좀 업계에서 약간 좀 먼저 도입한 그런 케이스라고 예를 들면 그 벤더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엄청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좋은 케이스가 된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케이스를 포장하기 위해서 담당자 인터뷰, 영상, 컨텐츠, 맞아. 별거 거 다 해요. 광고하다 보면 동영상 막 나오고 막 어디에서 도입한 어디입니다 막 이러면서 나오고 그러더만. 그게 다 돈이 됩니다. 그게. 근데 진짜로 제가 구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제안서 같은 거 좀 달라고 하면 뭐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보내줄 때 하면 항상 우리 제품을 이 회사에서 씁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볼 때는 뭐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도 은근 사람 심리가 웃긴 게 큰 회사들이나 아니면 조금 뭐 인지도가 있는 회사들에서 이걸 썼다고 하면 왠지 솔직히 우리 회사가 그런 정도 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왠지 같은 레벨이 되는 것 같은 기분도 있고 좀 신뢰도 많이 가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진짜로. 그걸 바라고 그렇게 레퍼런스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퍼런스도 다 믿으면 안 되겠네. 제안서나 이런 것도. 그런 거는 되게 괜찮아요. 어떤 레퍼런스 제안서 그런 거 말고 그 벤더가 주최하는 오프라인 세미나 같은 자리에서 가끔씩 실제 그 솔루션을 도입한 고객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도입을 하게 됐고 지금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객사에서 거꾸로? 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벤더에서 그 고객사 담당자한테 일정 부분 사례금을 주고 초청을 하는 거라서 그런 내용들은 되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세미나 자리가 있다라면 꼭 참석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진짜 오늘 꿀팁 여러 개 나오네, 진짜. 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해서 그 세미나 발표 잘 듣고 저녁 식사까지 잘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벤더랑 거기 참석했던 담당자들한테 주기적으로 연락이 올 겁니다.
항상 그런 세미나 참석해 보면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 저녁 식사 자리가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거기서 서로 뭐, 명함 주고 받고 뭐 그때 또 사람이 또 그 전까지는 이렇게 멀뚱멀뚱 하다가 또 그 소주 한 잔 들어가고 하면 또 이제 아 우리 회사는 이런데 거기는 어떠세요? 이러면서 아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네. 아. 이게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저녁 식사나 뒤풀이 자리를 제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그 세미나 자리는 보통 한 2, 30명 정도가 참석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발표를 하고 말미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질문 안 해요. 아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질문을 안 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일할 때 느꼈던 경험으로 보면 우리 회사의 문제를 오픈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하기가 싫기 때문에 맞아, 질문을 맞아. 안 하는 거거든요. 맞아. 좀 쪽팔리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거든. 네. 아. 그래서 그런 정보를 어디서 오픈하냐?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실제 발표했던 담당자를 붙잡고 개인적으로 오픈을 합니다. 맞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 저도 그래. 네. 아, 우리도 이거 고민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그런 질문이 오가는 걸 알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도 그런 저녁 식사 자리를 매우 매우 신경을 많이 써요. 아하, 맞네요. 아, 맞아. 아니, 그러면 뭐, 아까 뭐, 그 말씀하시던 중간에도 좀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뭐, 업체를 선정을 했어. 그리고 이제 뭐, 견적도 받는 거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거가 우리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페이퍼로 보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이거를 뭐, 그 당연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뭐 레퍼런스도 다 이렇게 그 도움 받아가면서 만들고 하는 건데 실제로 돌려봐야지 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뭐 BMT를 그렇죠. 한다든지 뭐 데모를 돌리다든지 POC를 해본다든지 어떻게 보면 네. 다 목적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 세 개의 뭐 용어들이 각각 갖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쓸만한 거냐 안 쓸만한 거냐라는 걸 네네. 파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좀 좋은 뭔가 이렇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이게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제일 먼저 BMT부터 시작을 하겠죠. BMT가 벤치마크 테스트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때는 우리 솔루션이 경쟁사에 비해서 이런 게 좋습니다라는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고 거기를 통과를 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 우리 솔루션은 이렇게 돌아갑니다라는 데모 시연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POC를 하게 되는 건데 네. POC라는 게 검증하는 거잖아요. 실제 그쵸. 우리 회사에 이게 진짜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건데 POC 하는 단계에서 제가 실제 어떤 POC를 이제 수행하는 그 경험을 좀 이렇게 비춰 생각해 보면 성공하는 POC가 있고 실패하는 POC가 있는데 실패하는 POC의 대부분의 경우가 POC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전산에 계신 그 전산 담당자분들 아니면 엔지니어분들만 참석하는 POC들은 실패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실제 그 솔루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산에 계신 분들보다도 유저들? 실무에 있는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쵸. 네. POC를 할 때는 반드시 실제 사용하게 되는 유저층에서 뭐 각 팀마다 한 명씩 이것도 영업팀, 뭐 경영지원팀, 재무팀 이런 골고루 팀에서 한 명씩 되게 좀 골고루 이렇게 뽑아갖고 그 사람들을 참여하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피드백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생각을 못했네요. 거의 대부분 전산 담당자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전산 담당자들은 어찌됐든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 벤더나 이런 업체 직원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본인 입장에서 이 정도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정말 사용자 입장에서 지식이 좀 부족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불편한 거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POC 단계에서 다 검증하고 나가야지만 실제 이 기한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전산 담당자도 내부에서 승인받기가 되게 수월해요. 맞네. 그래서 실제 요런 POC 과정에서 요거를 좀 잘 신경을 쓰면 좀 그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뭐 BMT나 데모 뭐 POC 많이 해봤는데 POC 부분에서 저는 좀 느낀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할 때 거의 뭐
다들 뭐 현업이 바쁘다 보니까 대부분 네. 그냥 IT 담당자가 가가지고 이렇게 참가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 대체한 걸로 많이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유저단의 그 부분은 좀 고려를 좀 해야 되겠네요, 진짜로. 네. 이게 또 중요한 게, 뭐, 예를 들어, 그 업체들이 BMT 할 때나 데모 시연 할 때는 자기네들 기준의 자료를 들이밀기 때문에 실제 우리 회사에서 이게 진짜 너네가 제시하는 그런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증이 안 되거든요. 그쵸,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거. 근데 POC 할 때 진짜 정말 다양한 실사용자의 어떤 상황에서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예를 들어 뭐 업체에서 제시하는 뭐 성능의 반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조건값이 저는, 달라지면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10,000유저 정도 되는 고객한테 이제 도입을 하는 POC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몇 억 이렇게 들여갖고 도입을 했어요. 근데 실제 사용하는데 그 도입 단계에서 뭐 예를 들어 그 인풋 아웃풋 수치가 뭐 한 300인가 200인가 그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네. 뭐 그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고 네. 딜레이가 너무 심해서 못 쓰겠는 거예요, 이걸. 로드가 POC 많이 때는 걸구나. 네, POC 때는 안 그랬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거 POC 때 제대로 검증 못해서 돈 더 주고 더 산 경우도 있었어요. 아하.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고객사의 담당자, 업체의 담당자, 벤더 담당자, 신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쵸. 그거 할 말도 없죠, 그거. 네. 어렵다. 그래서 진짜 POC 때 그렇게 좀 실사용자들을 최대한 많이 참가시켜서 POC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진짜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많은 IT 담당자, 전산쟁이 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는 노력을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벌써 저희가 한 시간이 벌써 넘게 쭉 이게 뭐 눈탱이 안 맞는 업체 선정이라는 네. 얘기를 쭉 털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한 시간 넘게 녹음하면서 느낀 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저는 이런 문구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뭐 많이 쓰는 건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진짜 딱 업체 선정을 두고 하는 얘기인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유, 맞습니다. 참 과장님은 이번 회차에 진짜 오늘 여러 가지로 꿀팁 많이 그냥 공개해 주셨는데, 뭐, 네. 소감 어떠신지? 뭐, 제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제 일했던 그런 경험들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어서 되게 좀 재밌었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의를 받지 않을까, 또 살짝 우려가 되긴 하는데, 몰라요. 업계 떠난 지도 오래됐고. 저도 몰라요. 이제 예비역이야. 이제 예비역이야. 예비역. 네. 군대 제대하고 나면 사단장 하나도 안 무서워요. 뭐, 어찌됐든, 뭐, 요런 얘기들이 저도 다른 어떤, 뭐, 공개적인 세미나 장소나, 뭐, 그런 데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 회원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맙고, 저한테도 되게 재밌는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전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바야흐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100만 전산쟁이 여러분들도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느라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짬을 조금 내서 이 아름다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가까운 분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기를 간절히 빌고 저희는 그럼 오늘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고 7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